자, 금리 7%의 시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사 보셨나요? 기준금리 인상에 대출금리가 더 오른다. 주담대 7%가 눈앞이다. 라는 기사 보셨을 텐데,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공석이죠. 근데 그 와중에 금통위가 열려가지고 금리를 0.25%를 추가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또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당연히 대출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담대가 7%까지 가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함이 되게 시장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 그럼 이제 이거 이자 어떻게 내? 라고 하면서 이제 하락으로 집값이 갈 것이다 라는 논리가 좀 시장에 좀 많은 편인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야, 금리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집 산 사람들 큰일 났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금리라는 거는 저격이 아닙니다. 이 시장 전체, 그냥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막 줘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몰라가지고 사실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는 거, 내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거든요. 자, 이렇게도 보시면 돼요. 지금 금리가 급등하니까 국채이자 예산이 부족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약간 딜레마일 수도 있는데, 이게 내가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중에서 돈을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정부 입장에서는 나도 돈이 필요하니까 국채라는 걸 발행을 합니다. 일종의 국민이나 시장 아니면 더 외국한테 돈을 빌리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자 부담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내가 낼 이자가 더 늘어나는 거네? 라고 이런 유탄이 또 나한테 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금리가 올라간다? 야, 이제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힘들겠다. 이자 많이 내겠다라고 힘들어 하니까 이제 집값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거 어떻게든 어디서 벌지? 하면서 세입자한테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자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임금을 올려주세요 하면서 임금 상승 요구가 막 또 생깁니다.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임금 올려주면 좋지. 근데 생각보다 지금 경기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내가 못 올려줄 것 같아 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을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신중히 올리거든요. 그런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상반기가 지나가기도 전에 국고채 조달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예산을 더 잡아가지고 이제 금리 조달하는 거에도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오지? 이건 세금인데. 그럼 또 세금을 또 걷어가지고 어떻게든 또 국채를 또 발행하는데 또 써야 되고 하니까 이게 좀 악순환도 있는 거죠. 물론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생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도 일견 있고, 물가가 워낙 비싸게 올라가기 때문에 사전에 선제 대응을 하겠다. 물가를 낮춰야 되니까요. 이거 잡으려고 올리는 것들도 있지만, 이게 그냥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거는 아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막 치솟고 지금 6% 7% 간다고 막 하니까, 지금 한국은행 총재, 예정자죠.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할까를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엄청 궁금해하고 되게 귀를 진짜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지금 인사청문회를 했단 말이죠. 인사청문회에서 이창용 후보자가 4월에 금리 인상한 거 나도 동의한다. 내가 없었지만 공석이었지만 위원회에서 올린 거 나도 똑같은 생각이다. 근데 그거는 물가가 너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다. 근데 앞으로는 성장도 고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4월에는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5월과 7월에 있는 금통위 결정에서는 데이터를 좀 보고요. 성장과 물가를 조율해서 나갈 예정이다라는 건 뭐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다 그러면 매파가 아닌가? 라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매파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들 얘기를 하던데, 생각보다 지금 성장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문제가 생기면 물가를 올린다는 건 어쨌든 지금 이 긴축을 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좀 시장에 좀 더 부담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줬단 말이죠. 멘트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3년물이라는 건 뭐예요? 3년 동안 내가 이자를 줘야 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3년 국고채 금리도 같이 올라가 있었는데 안 올릴 수도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금리가 또 이렇게 살살살살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금리를 팍팍
팍팍 올리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약간 꺾이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생겼다. 뭐 이런 내용도 알고는 계세요. 자, 그런데 뭐 그건 그거고 결국에 지금 주담대를 받냐 마냐 하는 게 가장 우리의 지금 관심사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되게 중요한데 이자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보면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있고 고정금리가 있는데 이 6%, 7%를 도달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이 고정금리 쪽의 상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리라는 건 사실 상단만 보면 안 되고 하단도 있고 이 중간에 이 범위가 있거든요. 이 스프레드를 보셔야 되는데 변동 대비 고정이 훨씬 높죠. 그리고 신용대출 금리도 뭐 5.18까지 있지만 3.53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변동폭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을 안 사본 분이거나 아니면 최근에 집을 사려고 대출을 알아보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 기사가 너무 좀 자극적으로 뜨는 거죠. 연 7% 이러니까 야, 남들도 다 7%씩 빌려가는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 지금 돌아다니는 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는 이렇게 받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는 그 이금융권에서도 힘든 분들이 대출 받는 수준이고요. 지금은 그런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이 저점 위주에서 받고 계시기는 해요. 거기다가 미국이 이제 막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하니까 한국은 이제 진짜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미국이 이제 앞으로 올리면 우리는 더 올려야 되는데 이게 역전이 일어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면 채권 시장에서 막 돈이 다 빠져나가고 뭐 주식 시장에서 돈이 다 빠져나간다 미국으로. 그러니까 역전이 안 일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5 근데 미국이 0.5야? 그러면 미국이 2.5, 3까지 간다는데 야 그럼 우리는 4.5 가는 거 아니야. 그럼 4.5에다가 가상금리 붙이게 되면 우리는 7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너무 좀 과한 해석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은 한 번 올렸지만 우리는 이미 4번 올렸어. 그래서 이미 다 올려놓은 상태인 거죠. 선제적 대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과거의 기준금리의 어떤 그 차이 같은 것들을 보면요. 이 파란색이 한국이고 이 주황색이 미국 금리인데 미국 금리가 이렇게 한국 금리 대비 낮은 적도 있지만 반대로 이 부분처럼 미국 금리가 한국 기준금리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2016년, 17년, 18년도에도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았죠. 그리고 반대로 미국이 이렇게 아주 낮게 거의 제로 금리로 갔을 이 시기에도 한국은 또 같이 또 내리지 않았던 경우들도 있고요. 결국에 이 금리라는 것은 미국하고 똑같이 가느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장기적인 추세 자체는 비슷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전이 되기도 하고 뭐 좀 격차가 좀 많이 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결국에 이 아무리 미국이 금리를 조정하고 세계에서 뭐 가장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한다는 건 맞지만 이 한국 기준 금리는 또 한국 내부의 사정을 좀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2022년 보면요. 지금 1.5까지 우리가 올려놨는데 미국은 0.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여기 지금 1.5인데 야, 지금 한 4% 정도 되니까 야,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막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 1.5가 그러면 처음 온 거냐? 아니죠. 과거에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때가 언제입니까? 2017년, 18년도죠. 이때 보면은 이미 기준금리 1.5일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냐? 한 2.5 정도였으니까 그러면은 이때 미국이 2.5였는데 우리가 1.5였네. 그러면 이때는 역전 현상이 있었네. 그러면 이때를 한번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시기니까. 그래서 2018년도, 2017년도, 2018년도를 돌아보면요. 그때 기준금리가 1.5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 4월에 기준금리가 똑같이 1.5죠. 근데 이상하게 대출받는 분들의 주담대는 다르다. 여러분들도 기억나시겠지만 4년 전 2018년도에 대출을 받을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2.8, 뭐 3%? 이때 뭐 전세자금 대출이 뭐 2% 초반이었어요. 이 초반 정도에 막 대출해주고 주택담보대출도 거의 뭐 3 정도여가지고 생각보다 좀 낮은데? 라고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 지금 대출 받으러 가시면은 3.5에서 뭐 4% 뭐 왔다 갔다 합니다. 4% 넘게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기준금리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정확하게는 이게 기준금리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기준금리에다가 약간의 뭐 은행에서 쓰는 그런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코픽스라는 이 기준을 별도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쓰는 기준금리 이거 플러스 알파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금리는 이 코픽스 금리를 따라가는데 이게 지금 1.72고요. 그리고 작년 한 11월부터 거의 비슷한 금액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시장금리가 같이 오르는 게 아니고 오르는 걸 선반영하기도 하고 뭐 후반영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2018년 대비 왜 이렇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나냐 이거죠. 1% 이상 차이 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그 우리은행에서 이제 대출 상품 금리를 가져왔는데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좀 키워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코픽스 금리라는 거죠. 여기가 변동금리입니다. 이 코픽스가 1.72예요. 아까 보여드렸죠? 근데 여기다가 지금 얼마를 붙여요? 3.14를 붙여. 3.14를 붙여가지고 우리은행은 지금 4.86이 시작가입니다. 자, 저희의 돈 가격은요 4.86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상하죠? 옛날에 2018년도에는 어땠을까? 이 가상금리가 거의 뭐 1.5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대금리라는 게 뭡니까? 기본은 이 정도인데 조금 뭐 저희를 잘 이용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저희 거에 뭐 월급 통장을 연계하신다거나 뭐 이러시면은 저희가 조금 깎아드릴게 하는 게 1% 정도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4.86으로 시작하지만 우리 거 많이 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3.86까지 갑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는 그렇게 높은 게 아닌데 가상금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붙여 있다. 가상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정금리는 더해요. 이건 3년물, 5년물 뭐 이런 거에 붙는 거기 때문에 아까 보셨듯이 뭐 3년물 금리가 엄청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이 3.4야. 자, 우리는 3.4에서 시작합니다.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가상금리 얼마 붙여? 3을 붙입니다. 그래서 야, 우린 시작이 6.36이야. 근데 최대로 1.9까지 깎아줘서 4.5까지 간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만 말하면 가상금리가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가상금리는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붙지만은 은행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지금 이익을 많이 붙여가지고 금리를 높인 다음에 대출을 조금 적게 해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지금 4%라면은 이 대출 이자는 역산해 보면 언제적 기준일까라고 생각하면 2015년입니다. 2015년. 그럼 벌써 7년 전이에요. 그럼 그때 7년 전에 금리가 뭐 얼마였을까를 보면은 뭐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데이터인데 대략 이 정도입니다. 이게 한 여기죠. 한 4 정도 되는 거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보합을 이뤄갔거든요. 물론 기준금리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뭐 합니다. 그만큼 가상금리가 많이 붙었다가 줄어들었다가 했던 거죠. 그럼 2015년도 기준금리가 얼마냐면은 그때가 2였어요. 그러니까 2% 정도였으니까 이미 과거 대비 한 0.5 정도는 더 높은 상태에서 뭔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시중금리가 좀 비쌀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하려고 하거나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하려고 하면은 은행에서 막 가상금리를 좀 붙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지금 결론만 말하면요. 지금 대출금리가 높은 건 맞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금리가 높아서가 아니고 은행의 예대마진 같은 걸 좀 더 많이 붙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은행이 사상 최대의 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돈을 빌려줄 때 원래는 일 3번 할 걸 한 번에 끝내. 직원 한 명이 매출이 막 3배가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순이익이 이제 급증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대출 규제를 만약에 풀었으면 뭐 엄청난 순이익을 얻었겠지만 뭐 규제를 했기 때문에 총량은 잡혀 있었지만 그 대출 나가는 그 퀄리티는 엄청 높았겠죠. 그러니까 순이익이 잘 나왔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지금 대출 금리가 좀 유독 왜곡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 7% 금리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냐 이거죠. 왜 이게 계속 나오는가? 이렇게 빌리는 사람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금리는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금리라는 거는 아까 말한 코픽스 금리 뭐 6개월 단위로 막 반영하고 3개월 단위로 반영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은행마다 다른데 이 고정금리는 말 그대로 고정적으로 내가 금리를 받는 거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이 채권 금리와 연동을 시킵니다. 3년짜리 5년짜리랑 딱 맞춰가지고 자 내가 지금 빌려줄 때 5년짜리 채권 이자가 얼마야? 이 3.5네? 그럼 여기다 더 붙여야지 라고 가는 거죠. 왜냐면 은행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거든요. 내가 빌린 돈 대비 거기서
더 이자를 붙이는 거지 빌린 돈보다 싸게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3년물, 5년물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고정금리가 지금 되게 비싼 거예요. 앞으로 금리가 얼마가 올라갈지 모르니까 시장에서 선반영을 막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코픽스와 가상금리까지 뭐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되게 높죠. 4.86. 그리고 뭐 3년물, 5년물에다가 뭐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은 6.36% 이렇게까지 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뒤에 우대금리가 또 있잖아요. 맞죠? 기사에는 7% 간다고 하는데 아니 우대금리로 2% 깎아주는데? 라는 것도 분명히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3.86에서 4.45인데 물론 여기서 좀 더 붙겠지만 근데 기사를 7%로 쓰냐 이거는 너무 앞에만 계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르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기사를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왜곡되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왜냐면 기사를 보면 클릭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야 7% 간다고? 야, 우선 눌러봐야겠다 라고 하는 거니까 뭐 이해를 해줄 수는 있지만 좀 왜곡된 건 사실이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면요. 아마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아니 뭐 그건 알겠다. 7%는 상단이고 뭐 중간으로 가면 한 4, 5라는 얘기 아니냐.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금리는 올라가는데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사라는 거냐. 지금 사는 게 맞냐라는 의문이 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DSR이라는 제도가 뭐죠? 무리해서 대출받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LTV는 집값의 몇 %인 거고 DSR은 소득의 몇 %이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뭐 집값이 예를 들어 5억이더라도 6억을 빌려줘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 1억만큼은 신용, 앞으로 벌 소득으로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득 기준으로 지금 우리는 대출 규제를 하고 있어서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원금과 이자를 소득의 40% 이내로 제한한다는 건데 그러면 내가 아무리 대출을 받고 싶어도 40%까지만 원금과 이자를 내세요. 그 이상은 안 빌려줍니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원금도 있잖아요. 자, 원금 빼야죠, 사실. 원금은 내가 실제 비용이 아니니까. 그럼 이자만 따지면 얼마냐? 소득의 한 25% 정도 안쪽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월급을 받아가지고 한 25% 정도 이자를 내서 그걸 가지고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집을 산다. 그러면 어때요? 자, 25%가 과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25% 정도만 내면은 내 집이 생기고 내가 여기서 그냥 거주할 수 있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왜냐면 나는 어차피 저축을 25% 이상 하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고 봐야 되냐 이거죠. 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다 신용대출 받고 뭐 해가지고 사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DSR은 신용대출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냥 국가에서 40%, 그러니까 이자를 25% 정도 안쪽만 내게 강제하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영끌, 플러스 영끌이라는 건 뭐냐면 지인 대출 같은 겁니다. 지인한테 뭐 고모나 이모나 엄마한테 엄마 나 3억만 빌려줘.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걸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게 정말 위험한 행동인가요? 고모나 엄마가 나한테 3억 빌려줄 수 있는 정도의 가정이 엄마 아빠가 갑자기 나 3억 내놔 안 그러면 너 경매 칠 거야 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끌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극단적으로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DSR을 높이냐 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높이지 않는다고 가정하면은 제도권 안에서만 보면요. 이건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행동까지는 아닐 것이다.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또 이런 반응이 나올 겁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금리가 제가 걱정되는 게 아니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집값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데 이걸 왜 사냐? 이게 걱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고 싶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말도 많이 해요. 주식이 폭락한 거 보지 않았냐? 주식 지금 박살났잖아요. 2600, 2700 가지 않습니까? 3300 가다가. 그러면 주식이 먼저 가고 부동산이 나중에 가는 거는 경제의 기초이기 때문에 주식이 먼저 폭락했기 때문에 부동산은 느리게 폭락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자, 그런데 주식과 부동산은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요. 뭐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가장 큰 건 이거예요.
판돈이 다릅니다. 판돈의 종류가 달라요. 여기 판돈은 플레이어들이 여러 명입니다. 특히 주식은요, 외국인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뭐냐면 이 판에 와가지고 돈 벌러 들어온 겁니다. 와서 판돈 걸고 게임 하다가 여기가 잘 안 되네 하면 판돈 들고 옮깁니다. 그런 외국인의 존재가 몇 퍼센트나 될까? 2019년도에 약 40% 정도 됐었죠. 그러다가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내려가서 지금 32%까지 줄었습니다. 그 말은 뭐죠? 도박장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강원랜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강원랜드의 고객 수가 빠져나간 거죠. 오늘 잘 안 된다. 저 갈게요 하고 외국인 손님들이 거의 한 10% 가까이가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판돈 들고 집에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쪼그라들기가 더 빠르고 쉬운 겁니다. 근데 부동산은 어떨까요? 부동산은 약 0.25%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어요. 아무리 지금 중국인이 많이 사네, 캐나다 미국인들이 많이 사네 하지만 그래도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면적을 가지고 보면 0.25% 정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 주거용 토지 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존재가 부동산에는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에요. 그러면 돈 들고 나가는 애는 없어. 이 부동산 쪽에서는 강원랜드는 문 잠그고 게임하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죠? 판돈 들고 나가는 애들은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판돈을 남을 주든지 아니면 판돈 놓고 그냥 가서 자든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돈이 빠져나가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자, 문 잠그고 지금 게임하는 강원랜드야. 그러면 폭락이 온다. 그러면 결국에 판에 지금 앉아있는 플레이어들이 다 내려앉아야 되겠죠. 바닥에 주저앉아야죠. 집에는 못 가지만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저 게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겁니다. 라는 분들이 많아지면 폭락이 오겠죠. 그러면 폭락이 올지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주변에 1주택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무주택자분들은 바닥에 앉아있는 분이고요. 현금 들고 지금 나 이거 칩으로 바꿔 말어 하는 분들이고 1주택자분들은 칩으로 바꿔가지고 판에 앉아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2주택자, 3주택자 분들은 판돈을 많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나 좀 오늘 힘든데 나 오늘 좀 거액 건다. 오늘 한번 판돈 딴다 하고 많이 걸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미 플레이어들 판에 앉아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그만하실 거냐고. 피곤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제 그만 정리하시고 내려와서 앉으세요. 라고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혹시 저 영식이 형 그 집 있잖아요. 얘기해. 형 그거 30평대 아파트죠? 그거 집 파실 거예요? 지금 금리 올라가는데? 왜? 아니 요즘 금리 지금 6% 7% 간다고 하는데 파세요. 팔고 저랑 같이 무주택 하시는 거 어때요? 그 전월세 가시는 거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좀 상황이 안 좋은데 조금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시는 거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반응을 하는지를 한번 보자 이거죠. 아니면 혹시 이렇게도 물어보세요. 이 집을 팔고 저기 문 잠궈 놓긴 했는데 창문으로 나가가지고 저희 다른 데 갈래요? 저기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가가지고 거기다 살까요? 저희 한국에서는 무주택을 하면서 베트남이나 아니면 어디 미국의 LA에다 집 살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을까?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그냥 우선은 판에 앉아가지고 좀 상황 좀 보자. 나 그냥 판돈 조금씩만 걸게. 오늘 딜러가 이상하게 카드를 주네. 나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아직 괜찮아. 번 게 좀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판다고 하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 다 우선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옮길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임대차 3법이 지금 8월 이후부터는 종료되는 분들이 나타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면 3억에 전세 사는 분들이 6억, 7억의 시세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반전세로 가든지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올려주거나 아니면 이사 가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월세 시장으로 가는 것 자체도 1주택자 분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안 가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무주택자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니야 그래도 좀 안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안 사고 좀 전월세 쪽으로 한 번 더 가자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내 집을 안 사면 무조건 남의 집에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유주택자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유주택자들 금리만 올라가면 좋은데 전세대출 금리도 같이 올라간다는 게 문제겠죠. 내가 무주택으로 유지하고 싶어도 결국에 전세나 월세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료를 보면 한은의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금리도 같이 내려갑니다. 너무 당연한 거겠죠. 코픽스 연동이니까. 근데 이게 또 유지가 되면요. 지지부진하면 또 이렇게 출렁출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다가 올라가면요. 또 같이 이렇게 올라가요. 같이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물론 뭐 시차는 있겠지만 결국에 전세대출 금리도 올라가요. 그리고 월세도 비싸집니다. 주인들 입장에서는 금리 부담 때문에 어떻게든 전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무주택으로 가는 것도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래도 떨어지고 나서 사면 되죠 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한번 판단을 잘 해보세요. 자, 그러면 아마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부인남 너는 맨날 뭐 금리가 내려가니까 올라간다고 그러고 이번에는 금리가 올라간다는데 그래도 올라간다고 하고 뭐 맨날 오른다고만 하냐. 도대체 논리가 없다. 봐보세요. 아니 금리가 내려가면은 집값이 올라간다며.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내려가야지. 근데 왜 금리가 올라가는데 집값이 더 올라간다고 왜 말을 바꾸냐?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오해를 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이 금리라는 거는요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속도라는 건 뭐냐면 방향이 아닙니다. 속도는 그냥 이 어떤 퍼센트 같은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요 이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른 거고요. 금리가 올라가면요 이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느린 거예요. 느릿느릿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방향은 뭘로 바꾸냐? 공급인 거죠. 공급이 많아지면은 방향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공급이 많아서 방향이 이제 내려가기로 했는데 금리가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내려가는 속도가 더 빠른 거죠.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방향을 바꾸는 거는 공급인 거고 이 금리라는 거는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갈 때는 폭등을 한 거고요.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시기에는 그 정도 폭등은 아니지만 공급이 없다면 계속 올라갈 것이다. 천천히라도. 그러니까 여전히 올라가는 거로 볼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말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속도는 벡터라 방향이 포함됩니다. 네, 맞습니다. 공대분 설명 감사합니다. 그냥 문과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까지 얘기해도 분명히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나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은 무조건 폭락합니다. 과거에 그래프가 있지만 난 못 믿겠어. 그리고 과거에 통계가 있지만 나는 못 믿겠어. 누가 금리가 올라가면 무조건 집값은 내려가는 거래. 이 반비례의 관계가 명확하대라고 믿고 싶으시다면 폭락에 베팅을 하실 거니까 그렇다면은 차라리 월세를 사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지금 전세 살지 마시고 월세를 꼭 가주세요. 그래서 내가 현금을 뭐 몇 천만 원, 몇 억이든 꼭 들고 계시면서 다른 것, 부동산과 다르게 움직이는 거에 투자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폭락이라는 건 어찌 보면 대단한 기회잖아요. 그러면 내가 5억짜리가 3억이 되는 이런 판에서 내가 다른 거에서 3억을 5억으로 불리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5억을 벌어서 여기 와서 3억을 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폭락이 온다는 분들은 이제 전세 가서 살아야겠다가 아니고 월세로 가시고 현금을 수천만 원이나 뭐 수억 정도 만들어서 다른 걸 투자하시면서 불리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내가 원하는 폭락이 왔을 때 좋은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놓쳤던 그 기회를 만회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단순히 떨어지고 나중에 몇 년 지났다가 상승할 때 그때 가서 사도 돼요 라는 생각으로 전세에 가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